그 미얀마의 민주화 시위가 네. 수도 양곤을 비롯해 대도심 지역에서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군부가 그 시골 지역을 고립시켜 가지고 완전히 어. 통신과 인터넷을 차단을 했어요. 그래서 네. 지금 굉장히 우려되는 거는 그 대도심이 아니라 고립된 지역. 오히려 예, 우려되는 곳은. 우리 80년 광주가 고립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아. 비극적이었잖아요. 예,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 페이스북이나 SNS의 그 우회로를 찾아가지고 지역에서도 시위를 자발적으로 생중계해가지고 이렇게 시민들이 그걸 돌파해 고립의 봉쇄선을 돌파해가는 양상인데요. 네네. 한 지역에서는 산 속에서 그 시위대들이 피신을 했는데 군부가 그 숲에 불을 질러가지고 그 연기를 피워가지고 네. 시위대를 공격했다 해가지고 이게 생중계돼서 난리가 났고 네. 또 저기 곰사 쿠데타 일어난 직후에 거의 3만 명에 이르는 죄수들을 일방적으로 석방하지 않았습니까? 이 죄수들이 전국에서 네. 난동을 부리면서 시민을 공격하고 뭐 강도 또 절도 네. 이런 어떤 그 겁박을 가하니까 이 배후에는 물론 군부가 있는 건데 그런데 시민들이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밥도 먹여주고 네. 오히려 그 폭도들을 설득해가지고 자기 편으로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군부가 그러니까 더 손을 못 쓰고 시민들에게 군부가 밀리는 형국까지 일부 나타나고 오.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다음에 저 사진에도 지금 나옵니다마는 네. 저기 쇠사슬로 저렇게 손을 감싸는가 하면은 그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팔뚝에다가 자기 이름, 혈액형, 연락처를 적어놓고 시위에 나갑니다. 왜 그런 거죠? 그 만일에 불의의 어떤 네. 그 피해를 입었을 때 자기 팔뚝을 보고 신원을 확인하거나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아니면 혈액형 검사를 안 해도 네. 바로 수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가지고 그러니까 시민들의 그 시위의 결기가 굉장히 그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팔뚝 시위라고까지도 하는 팔뚝시위다. 예, 그런 정도까지 나오는데 예. 지금 총 7명이 사망했어요. 그 4명은 시위 도중에 군부에 의해서 네. 사망을 했고 3명은 아까 말씀드린 폭도에 의해서 아유. 사망을 했지만은 네. 군부가 사실은 움찔움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얀마 시위의 양상은 군부가 시위민들의 민주화 열기에 네. 밀리면서 저기 물리력을 갖다가 전면적으로 동원하는데 일종의 어떤 제한이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이게 아마 그 다음 총선을 대비해 가지고 군부도 함부로 네. 시민들을 우리 80년 5월의 광주처럼 그 강력하게 제압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결국은 시간의 추이에 따라 시위대의 우세가 두드러질 거로 저는 예상합니다. 예, 시간이 지나면서 시위대 우세, 네. 결국 민주주의가 승리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 댓글 보니까 DKHO님께서 미얀마를 보면 광주가 보인다 이런 말씀도 하고 계세요. 그래 아까 이제 고립된 지역을 네.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걸 돌파하는 것이 바로 그 SNS라는 거. 예, 이런 어떤 그 현대 문명의 어떤 문명 사회에서 네. 이루어지는 시위다 보니까 아무래도 광주 때보다는 저는 조금 낙관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이 저기 시민들이 어떤 그 요구 사항이 쿠데타 무효, 네. 문민정부 원상 회복이거든요. 이 점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국내에서 지금 어제 광주에 그 시하고 네. 광주 5월 단체들이 일제히 성명을 내고 미얀마의 활동가들을 광주로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5월 단체들이 연대를 표명하게 이르렀고, 그리고 국제사회가 계속 압력을 행사하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런 양상으로 보면 광주의 비극적인 그런 사태는 완전히 고립돼서 그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채 이런 네. 어떤 그런 정도의 어떤 비극과는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우리가 좀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좋지 네.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 이제 미얀마 내부에서 벌어진 일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게 미국 등 국제사회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는
미국이 좀 방관하지 않았습니까? 안정이 우선이다, 질서 회복이 우선이다라고 하면서 네. 방관자적인 그 태도를 보였는데 만약에 가정을 해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했거나 트럼프 임기 중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미국이 방관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예. 트럼프는 그런 일 자체에 별로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좀 이렇게 독재자를 좀 옹호하는 또 네. 부러워하는, 예. 부러워하는 그 절대 권력을 부러워하는 이런 또 캐릭터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 트럼프가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없을 때 이런 일이 천만다행. 천만다행인 측면이 있고 또 이게 또 그 미얀마하고 미국의 관계 정상화가 오바마 행정부 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당시 부통령이었던 바이든이 또 중요한 역할을 했고 지금 대통령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좀 적극적으로 이 쿠데타를 비난을 하고 네. 이 무력 진압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난을 하고 또 제재를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 미국 등 국제사회의 흐름이 80년 광주와도 좀 사뭇 다른 다르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희망적인 징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우리 한국 시민들을 비롯한 국제사회 각국의 시민들이 연대 메시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미얀마 민주화 시위를 하고 있는 시민들과 한편이다라고 네. 하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이번 시위가 조속히 민주화 운동의 승리로 끝날 수 있게 우리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기강의 문제로 볼 것이냐, 구조의 문제로 볼 것이냐, 구조의 문제. 이래가지고 진단에 따라서 대책도 달라지는 건데, 네. 저는 구조의 문제라고 봐요. 구조의 문제다. 22사단 지역입니다. 강원도 고성. 네. 그런데 허구한 날 사건 사고 터집니다. 벌써 몇 번째인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네. 휴전선이 쭉 그 서에서 동으로 수평으로 가다가 네. 고성 인근에서 북쪽으로 확 휘어진다고. 음. 그렇게 되면은 거기 22사가 삼면이 경계 지역이에요. 그렇죠. 그 해안과 그다음에 그 위에 전방과 그다음에 측면 후면까지도 경계 지역이에요. 어떨 땐 인민군이 뒤에 서 있어요. 그 정도로 이게 거의 수직으로 저 휴전선이 확 올라간다고. 네. 그러면 이 부대 경계라는 거는 다른 어떤 그 전방만 바라보는 전방 사단하고는 확실히 다른 데입니다. 네. 해양 경계 또 육지 경계 거기에다가 둘러싸여 거의 포위돼 있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밤잠 못 자고 허구한 날 비상근무하고 아무리 해도 다른 전방 사단하고 똑같은 편제 똑같은 장비로 이걸 한다는 게 애시당초 이게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네. 어떻게 갔습니까? 지형이 다르고 저 개념이 다르고. 그러니까 작년에도 보세요. 철책이 그 해안 철책이 하나 뚫렸는데 네. 그 지금까지도 원인 규명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뚫고 올라간 건지 뚫고 내려온 건지 네. 그 사건 미제로 남아 있고. 그러고 또 저기 근무 강도가 고되다 보니까 무슨 옛날에 보면은 총기 사고도 주로 임병장 사건이라고 그게 2014년에 네. 거기에 그 저 총기 난사 사건이 터졌는데 이 사단입니다. 22사단이군요. 그러면 22사가 그 밑에 후방에 23사하고 지금 통합 과정에 있어가지고 네. 부대에 아주 뭐 이 압박감이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러니까 맨날 근무 왜 잘못 썼냐 이번에도 근무 잘못 쓴 거 나와요. CCTV로 자꾸도 조치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미 피로도가 극에 달해 있는 상태에다가 구조적인 문제. 네. 이런 상태에다가 저렇게 되니까 그러지 않아도 22사 사단장 간다 그러면 그 사단장들의 무덤이라고 툭하면 보직해 임당했다고 경계 실패로. 네.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 얘기 아니니까 이번 사건을 그러니까요. 특별하게 보지 마시고 터질 게 터졌다. 그리고 터졌다. 북한에서 그 어업에 종사하던 민간인이 물길을 잘하는 양반이거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오리발에 잠수복 다 갖춰 있고 네, 물길 네. 따라 6시간을 내려온 거예요. 네. 똑같은 사건이 그 작년 9월에 우리 해양수산부 어업지도하는 공무원이 예. 물길을 타고 비슷한 시간 동안 북으로 헤엄쳐 갔잖아요. 두 사건이 비슷한 게 다 물길을 제대로 하는 전문가들입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뚫고 내려왔는데 이 사람이 군부대로 와서 귀순 의사를 표명해야 되는데 민가를 찾아가지고 내려왔다는 거 이렇게 되놓으니까 군부대는 완전히 뭐 개털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래가지고 사건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 배수로가 있는지도 몰랐고 그걸 통해 들어왔다는데 네, 네. 그런 이유가 뭐냐? 전문성이 부족하고 음. 또 부대가 워낙 취약하고 네. 아무도 이런 걸 조치를 안 하고 계속 그냥 저 압박만 가하고 닭달만 해댔으니 이런 사건 또 터질 겁니다. 앞으로 두고 보세요. 또 터져요. 저 구조적인 문제예요. 저거. 구조적인 문제 이걸 네. 바꾸지 않고서는 계속 터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고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사건은? 고성이 금강산 관광으로 가는 관문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관문이었단 말이죠. 굉장히 많은 우리 남측의 시민들이 북녘 땅을 밟을 수 있는 그 네. 통로였는데 이게 이제 금강산 관광이 지금 중단된 지가 벌써 이제 13년째 되어 가고 있는데 이 민간 교류 자체는 이제 중단이 된 이 와중에서 네. 잊을만하면 이런 귀순 사건이 반복되고 있는 이 남북 관계 현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일단 좀 예. 많이 들고요. 네. 그 대개 다른 나라들은 이제 경계선 근무를 네. 군인들이 아니라 경찰들이 대부분 많이 하잖아요. 네. 뭐 그래서 뭐 지금 이 남북 관계 또 좀 한반도 상황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좀 생뚱맞은 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이 휴전선 경계를 네. 어떻게 좀 탈군사화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좀 그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남북 양측이 군인들이 군부에서 경계선을 맞다 보니까 우리가 또 하는 게 이제 남쪽에서 북으로 가다가 사살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반대의 경우도 발생하고 이런들이 종종 발생하는데 그래서 남북 관계가 어떤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휴전선 근무의 남북 양측을 어떻게 네. 탈군사화할 것이냐 비무장화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평화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22사단 출신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할 얘기 많겠네요. 할 얘기는 좀 많긴 하지만 근데 저는 사실 행정병이었어요. 중대 행정병이라서 근무 경계는 안 나갔지만 그래도 뭐 소초 해안 소초에서 한 8, 9개월 정도 있었거든요. 저희 부대도. 그래서 그 근무서는 그 전우들 장병들 좀 얘기를 들으면 너무 힘들다 뭐 그런 얘기도 듣고 했었는데 우리 사실 장병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요. 경기 나가면은 제일 고생하는데 여기가 제일 고생하는 데고 또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22사단 장병들이 더 고생하는 면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구조적인 것도 중요하고 평화적인 이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도 중요한데요. 어떻게 장병들이 좀 효율적으로 또 근무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서 경보창이 알림창이 떴는데도 그거를 안 보고 넘어갔다는 그 사실 이게 뭐 감시병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뭐 근무 체계나 여러 가지로 우리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 또 근무 서는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도 장병들의 목소리를 또 들어보는 그런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아니, 그렇죠. 네. 정치인들이 주로 비난을 많이 퍼붓는데 네.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정치인들이 왜 안철수 후보는 금은방 경계만도 못하다. 그렇죠. 예, 금은방도 이렇게 경비 안 섰나. 네. 그리고 제일 먼저 이 첫 번째 원희룡 지사가 또 굉장히 어떤 그 비꼬는 말투로 그랬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전방 근무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한 분은 군대 안 갔다 왔고 한 분은 군의관이에요. 군의관. 그리고 자서전에서 뭐라고 썼냐면은 그 시대 고문받는 기분이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비행기로 저 서울하고 부대를 왔다 갔다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그 전방에 계속 이렇게 일어나는 구조적 문제와 이 지역이 특히 그 극심한 어떤 고통과 피로를 당하는 지역이라는 사실을 네. 알고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그 비꼬는 말투로 이렇게 비판들을 하는데 이거 자제하셔야 됩니다. 이거 자제하셔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박탈감이 더 심하고 네. 그 사건은 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비난을 면하려면 더 강한 근무 그렇죠. 의뢰해야 예, 되는데 예. 그다음 피로로 터진다고. 그게 2014년에 임병장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터진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더 위기가 조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일단 현장을 좀 살펴보자. 그래야지 사건 하나 터졌다고 바로 이렇게 비난을 퍼버버리면 무슨 수로 견디냐. 그러게요. 예, 그리고 비난을 하고 싶어도 그 지역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제합니다. 함부로 말을 잘 안 하고 안타깝게 바라보거든. 아는 사람은 또 얘기 안 하죠, 잘.
근데 모르니까 용감하거든. 네, 참 안타까운 거예요. 네, 참 여러모로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좀 봐야 될 것 같고 보니까 뭐 군대 얘기 나오니까 또 많은 분들이 뭐 메인이면 나의 아들은 헌병 제대했다 이런 말씀도 주고 계시고 네. 정구홍님은 22사단 장병들이 고생 많이 한다. 어. 훈련 동기 가운데 뭐 잘못되신 분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아이고 저런. 김대한님은 내가 22사단 소속 지역 출신입니다.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신데 참 이게 여러모로 뭐 생각해볼 지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죠. 네, 일단은 경계 문제를 갖고 군을 질타하다 보면은 군인은 경계만 서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훈련은 언제 합니까? 그러니까 경계 잘 서는 부대가 좋은 군대라는 착각부터 우리 좀 버려야 되겠습니다. 네, 그 메가더가 작전에 실패한 장군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장군은 용서받을 수 없다. 이래서 경계가 마치 군대의 알파요 오메가로 돼 있는데 매우 잘못된 사상입니다. 그리고 과학화 경계라고 해서 장비가 투입되고 CCTV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네, 이게 만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풀이 우거졌을 때 이게 짐승인지 사람인지 알 또 수가 바람이 없죠, 불고 또 네. 바다의 부유물도 그래요. 부유물이 저게 어선인지 쓰레기인지 사람인지 그러니까 식별이 됐다는 거는 이 사건이 터지고 나중에 보는 거죠. 그걸 보니까 네. 아 그제서야 저게 넘어온 그 사람이구나 이렇게 거꾸로 예. 아는 것이지 막상 그 상황에서 보면은 이걸 식별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죠. 그래서 제일 그 코미디가 뭐냐면은 지난번에 그 해병 2사단이 강화도에서 네, 임진강을 타고 월북자를 못 잡았다고 해서 사단장이 보직해임 당했는데 그때 임진강 보십시오. 저도 CCTV를 봤지만은 부유물 천재예요. 예. 비가 많이 와가지고 별게 다 떠내려와요. 도람통, 돼지, 저기 뭐 심지어는 어떨 땐 시신도 떠내려왔고 거기에다 쓰레기.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부유물이 저게 올라간 그 사람이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사단장 모가지 잘랐어요. 근데 이게 이런 식의 그 사후의 그런 것들을 보는 건 뭐냐면 결과론적인 네. 질책이고 그게 아니라 구조적이고 원인을 보면 인간으로서 이것이 감당할 만하냐. 이 그러니까요. 감시 장비가 진짜 오작동을 뭐 수시로 하는 이런 장비가 그래서 이게 뭐 인공지능이 하는 장비가 아닙니다. 이거 네. 철저히 사람의 육안에 의지하는 그야말로 재래식 장비예요.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계속. 예. 그래서 이런 결과론적인 것보다도 인간적인 요인들을 우선 살펴보자. 네.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국방을 합리적으로 재조정을 해줘야지 허구한 날 경계만 갖고 얘기하면 지금으로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 말이 뭐 휴전선 뚫려도 되냐 이 얘기는 아니에요. 또 아니죠. 예. 그러나 완벽한 경계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고 군대는 경계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만 이루면 됐지. 뭐 옛날에는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 우리 유행할 때는 북한의 멧돼지가 또 그 우리 전염시켰다고 예. 멧돼지 왜 못 막았냐. 정치권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아니 멧돼지 돼지를 어떻게 막습니까 그거를 사람도 아닌 거를. 그리고 네. 지금 전방에 멧돼지가 창궐해가지고 맨날 그 저기 식당에 쳐들어오는 게 북한군이 아니라 멧돼지예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전방에 그래가지고 보면. 식당 다 뒤집어놔요. 그래가지고 하다못해 어떤 중대장이 하도 속을 썩어가지고 아니 북한군 지키기도 벅찬데 멧돼지가 더 힘들다 그래가지고 저기 웅덩이를 파서 물을 가둔 다음에 오리를 키웠다고. 오리가 뭐가 나타나면 꾀꾀거리거든. 야 꾀꾀거렸어. 지금 튀어나가봐. 별의별 수를 다 쓰고 있다고 지금. 오리가 경계 건물을 서고 있었네요. 거기서. 그러니까 전방에서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진다. 네. 그러니까 언론이건 정치권이건 뭐 하나 뭐 넘어왔다고 뭐 어쨌다고. 예. 아이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좀 그 김종대 교수님의 말씀이지는 네. 이게 구조적인 문제이고 그 구조적인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현장성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인데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동맹 미국의 사례를 갖다가 우리가 좀 그 교훈을 좀 살펴봤는데요. 예. 2003년도 미국 이라크 침공 당시에 침공하기 직전에 패트리어트, 그러니까 MD 시스템을 쭉 깔아놓고 들어갔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얘네들이 그 잡으라는 이라크의 미사일이 아니라 그때 미군 전투기 두 개하고 영국 전투기 한 대를 갖다 격추를 시켰어요. 아하. 그 미군의 패트리어트가 네. 그 발칵 뒤집힌 거죠. 그래서 이제 진상 조사를 하고 미 의회 청문회도 이렇게 나가고 그랬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작전 비용을 갖다 불러다가 이제 증언대 올려놓고 물어본 거예요. 왜 이렇게 오인했냐? 그 답변이 뭐냐면 못 자서요. 못 자서. 네. 몇십 못 자는데 거의 48 동안 눈을 붙였다.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초긴장 잠을 못 상태에서 자니까. 잠을 못 자니까 네. 날라오는 게 이라크의 미사일인지 아군 전투기인지 식별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비몽사몽이었겠네. 네, 비몽사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미 의회 조사 결과는 이건 네. 작전병의 오인도 중요한 문제지만 이 오인은 구조적인 문제, 그렇지. 구조적인 문제에 있기 때문에 이 네.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던 거거든요. 네. 예. 그때 제 기억으로 그 미군 전투기 2대, 영국 전투기 한 대 터뜨렸을 때 미국 네. 정치인들이 나서갖고 막 그 해당 부대를 막 그렇지. 방금들 우리나라 초토화시켜. 정치인처럼 막 비난하고 네. 뭐 그 이제 작전비용을 욕하고 이런 사례는 거의 없었어요. 어. 우리하고 많이 다른 거죠. 예, 예. 그런 일이 그 발생했을 점이 때 좀 다르네요, 현장성에 진짜. 기초한 구조적인 예. 문제를 찾아내는 거하고 어. 우리는 뭐 이런 면 벌어지면 뭐 언론하고 정치인들이 나와서 그냥 벌떼처럼 그냥 뭐 정치 공세로 하는 네. 이런 좀 아니 그 저 미국이 네. 트럼프 때 멕시코에 난민 오는 거 군인도 아니요. 난민 그거 잡자고 장벽 세운다고 그 미국이 감시 장비가 없는 나라입니까? 군이나 경찰이 없는 나라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째 됐어요? 장벽 세운다고 그래가지고 그 난리친 거 아니요? 네. 그러니까 하다못해 미국도 그렇고 우리가 물샐 틈 없는 안보 뭐 이런 걸 뭐 무슨 뭐 휴전선을 우리 국민들이 그 병사들이 손에 손 잡고 이렇게 지키는 걸로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런데 군대는 줄어들고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이라는 것이 물샐 틈 없는 안보라는 건 존재하지가 않고 다만 그것이 어떤 위기로 발전될 수 있는 것에 네. 대처하는 능력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뭘 물샐 틈 없이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물이 새지 그러면 안 새? 예. 그러니까 뭐이 경계 실패에 대한 비판도 있고 하지만은 저는 이게 발견됐을 때 그때만 좀 빨리 지휘체계가 좀 아쉬운 게 작동을 있어요. 해서 네. 빨리 뭐 5분 대기조라든가 출동해가지고 이 사항을 정리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운 면이 있고요. 구조적인 문제 좀 접근하자라는 두 분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예,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제 1953년 7월 27일 날 정전협정이 체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로부터 한 2년 후쯤에 1955년부터 네. 한미 연합훈련이 실시가 됐는데 그때 작전 통제권은 유엔 사령관이 갖고 있었죠. 네, 그래서 유엔 사령관 주재로 한미 연합훈련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죠. 그때는 주로 주한미군, 주한미군하고 한국군의 연합훈련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연합훈련 하면은 뭐 주일미군도 오고 괌에서도 오고 하와이에서도 오고 하다못해 미국 본토에서도 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그때는 초기에는 주한미군과 한국군 그것도 주로 육군 중심의 훈련이 쭉 전개가 됐습니다. 뭐 추기 훈련이다, 뭐 봄비 훈련이다,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제 훈련이 실시가 되다가 네. 1960년대 후반 그때 이제 미국은 베트남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고 네. 또 북한의 군사 모험주의가 굉장히 기승을 부릴 때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유엔사 주간의 연합훈련의 성격이 바뀌는데 포커스 렌즈란 이름을 달고 훈련의 규모를 확대합니다. 이 확대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성격은 뭐냐면 네. 주한미군 이외에 미군 전력이 전개되기 시작해요. 예. 이제 뭐 미 본토에 있는 이제 그 공중 강습부대라든지 네. 이제 그 본토 주한미군 이외의 전력이 투입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사시에 방어를 하고 격퇴를 내서 정전 질서를 정전 협정을 회복하는 쪽에 좀 방점이 찍혀졌다가 한다면 60년대 말부터는 북한에 대한 종심 타격 이런 어떤 개념들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해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당시에 보면은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수렁에 빠져 있는 사이에 또 남북한 사이에 그 무력 충돌이 굉장히 잦아지고 뭐 이런 어떤 상황에서 북한의 군사 모험지, 북한의 오판을 억제하고자 하는 그런 의무에서 이제 군사 훈련을 좀 확대를 했었죠. 그런 기조가 쭉 이어지다가
네. 1970년대 중반 들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상한 일이요? 예.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이제 풍선 효과가 일어났어요. 풍선 효과. 네. 아 그럼 이거를 지켜보지 않고 더 이제 상대편에서도 이게 이제 무슨 훈련을 확대하는 말씀이냐면 건가요? 그때 1973년부터 네. 헬싱키 프로세스가 본격화됩니다. 유럽에서. 그러니까 미국 주도의 나토, 소련 주도의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그때 이제 유럽 전선에서 엄청난 규모의 그 군사력들이 대치하고 있었잖아요. 냉전 시대에서. 냉전 절정에 달할 때, 네. 야 우리 이러지 말자, 만나서 아, 대화 좀 아. 하자. 그래서 이제 헬싱키 프로세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를 취하는데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이 양측의 군사훈련 규모를 대폭적으로 축소하고, 함께 축소하고. 예, 함께 축소하고 이제 상한선을 정하는 거죠. 아, 뭐 예를 들면 뭐 3만 명 이하로 하자. 동원되는 무기는 뭐 5대 공격용 무기는 최소화하자. 네. 그리고 훈련할 때는 상호 통보하자. 필요하다면 상호 참관하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합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미국이 대규모의 군사 훈련을 할 수 없게 되니까 네. 한반도에서 대규모 훈련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군사 훈련이 줄어드니까 네. 한반도에서 군사 훈련이 엄청 커진 거예요. 진짜. 그래서 시작된 게 뭐죠? 팀 스피릿? 그래서 팀 스피릿 아. 1976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동안 많이 들었던 팀 네. 스피릿 훈련이 그때 하필이면 그 유럽의 군축 그 훈련을 좀 줄이는 그 풍선 효과로 인해서 생겼다 네, 볼 네. 수가 있네요. 네. 이거 몰랐던 사실인데요. 그러니까 냉전 시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서 미국이 실시하는 야외 기동 훈련 중에 가장 최대 규모. 어떤 그 또 모든 그 병종의 부대가 네. 다 참여하는 네, 이런 어떤 그 야외 기동 훈련 중에는 최대 규모의 훈련이 당시에 팀 스프리트 훈련이었고요. 네. 이와 같은 훈련을 미국이 한반도의 전 세계 다른 데서 할 장소가 없습니다. 한반도 제외하고는 예, 없어요. 이렇게 병력을 집중하고 밀집시켜서 음. 이렇게 입체적인 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여기가 일본도 있고 뭐 이런 하와이 아이고, 이런 데는 안 되나요? 그저 91년에 아, 예. 팀 스프리트 훈련 왜 중지한다는 합의됐을 때 네. 우리 군부가 노태우 대통령 그 지시를 어기고 재개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한미 군사 회의록을 봤어요. 예. 거기에 미 합참의장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 훈련은 전 세계 한반도의 다른 데에서 대체할 훈련이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몹시 훈련이 중지돼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네. 그 한국의 합참의장이 이걸 제기하자는 말을 들으니까 나는 아름다운 음악도 이것처럼 아름답게 들리지 않는다. 아주 찬사를 늘어나요. 그런 말을 했어요. 예. 어떤 음악도 이보다 아름답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 정도로 미국의 이제 야외 기동 훈련으로서 이제 그 또 해외 원정까지 이렇게 그 하는 어떤 훈련으로서는 유일무이한 아주 독보적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고 봐요. 엄청났죠. 그때 막 정점에 달할 때는 네. 한미 양국군 합쳐갖고 한 30만 명 병력수에 네. 미국의 그 핵추진 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 뭐 이지스함을 비롯한 이런 것들, 전략 폭격기, 뭐 네. 각종 전투기들 이런 것들이 총동원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뭐 북한이 뭐 과거에 한국 전쟁도 일으켰고 북한의 군사력이 만만치 않다고 하더라도 네. 그 훈련의 규모와 성격은 뭐예요? 대북 억제를 한참 벗어난 거예요. 한참 벗어난 거예요. 억제가 아니라 그냥 북한으로 밀고 올라갈 수도 있는 뭐 그런. 그러니까 그때 그런 얘기 많이 있었어. 훈련하다 그냥 밀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로 그냥 어마무시한 이제 전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막 훈련을 하니까. 네. 그래서 당시 이제 김일성 주석이 미국 사람들 만나면 야, 내 이 훈련 때 미쳐버리겠다. 돌아버리겠다. 그 제발 중단해달라고 하소연을 했었어요. 하소연을 막 하고 막 이제 그랬었죠. 그래서 풍선 효과로 인해서 네. 시작된 훈련이 그렇게 근데 큰 그러다가 압박을 이제 줬겠네요. 1990년대 초반에 들어서 이제 중대 변수가 발생합니다. 네. 북한이 핵에 손을 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거 관련해서 제가 그 얼마 전에 자료를 보니까 30년 넘게 미군으로 있으면서 팀 스프릿도 시작했고 최근 훈련까지 거의 모든 한미 훈련에 참가를 했던 그 미군 장교가 있어요. 콜린스라고 하는 장교. 예, 장교가 있는데 이 양반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팀 스피릿 훈련이라고 하는 사상 세계 최대 규모의 네. 군사 훈련이 전개되는 거 보면서 북한이 핵 개발을 결심했다. 이게 이제 무슨 뭐 이렇게 뭐 반미, 종북 이런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네. 자기가 30년 넘게 한미 군사 훈련 또 이거 북한에 대한 반응을 갖다가 쭉 지켜 그 봐온 결과 예.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와, 그러면 이게 정말 풍선 효과, 나비 효과로 인해서 네. 이게 점점 커진 거네요. 한반도가 한반도가 바람 맞은 건데. 바로 그 당시에 냉전의 핫스팟 열점이었다는 사실이 뭐 여실하게 드러나는 거죠. 야,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팀 스피드 훈련이 계속되진 않잖아요. 오다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김일성이 때로는 협박도 하고 때로는 읍소도 하고 읍소도 제발 하고. 좀 중단해 달라. 네, 그런데 1991년 말에 네. 그때 이제 노태우 대통령하고 조지 H.W. 부시죠.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 예. 네. 이 아버지 부시가 행정부가 결단을 내립니다. 오케이. 팀 스피릿을 중단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 내용을 북한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남북과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 기본합의서, 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또 북한의 국제 원자력 기구 안전조치 협정 뭐 그 가입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 쟁점이었는데 북한이 이걸 팀 스피릿 중단과 연계를 시킨 거였어요. 그래서 한미 양국 정부가 예. 결단을 하면서 그 북한에 통보를 하고 92년 1월달에 그걸 공식 발표를 해요. 양국 대통령이 이제 공식 팀 스피릿 네, 중단하겠다. 중단한다. 그러니까 바로 남북 기본 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발효가 되고 예. 북한이 이제 IAEA 안전조치 협정에 가입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한미 연합 훈련, 팀 스피드 훈련이 정말 중요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네요. 남북 관계, 그러니까 남북 대규모 긴장 관계에 훈련을- 있어서. 훈련을 안 함으로써 네. 평화에 외교에 아. 기회를 준 거죠. 하. 그래서 만약에 예. 그때 약속이 팀 스피릿 훈련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졌으면, 안 지켜졌나요 그때? 1년 만에 뭐 1년 만에 포기했나요? 그러니까 그해 92년 아니 지켜야지 그걸. 92년 10월달에 그때 네. 이제 한미 연례안보회의 SCM이라고 그러죠. 예. 여기에 이제 그때 미국 그 국방부 장관이 딕 체니, 딕체니. 그러니까 아버지 때는 국방장관, 네. 아들 부통령. 때는 부통령. 네. 국방장관 할 때도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방장관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고 부통령일 때도 가장 강력한 부통령이라는 또 평가를 받았던 사람인데 네. 이 체니가 한국 국방장관하고 만나가지고 예. 팀 스피릿 훈련을 재개하겠다라고 90년도에 발표를 한 거예요. 야.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이거 뭐야? 벙찌겠네요 진짜. 발동시킨 거잖아요. 예. 그게 또 협박하고 또 읍소합니다. 네, 또 협박하고 읍소를 해요. 아. 근데 그때 한국에서 뭐가 있었죠? 대선이 있었잖아요. 92년 대선. 네, 92년 대선이 있었고 미국에서도 네. 대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양국 대통령이 이걸 잘 챙기지 못한 겁니다. 협의도 제대로 안 했고. 레임덕의 가장 극적인 순간이에요. 양국 대통령을 패싱하고 군 장성들끼리 만나서 재개를 합의해버리는. 나중엔 대통령이 노발대발해도 소용없어요. 이건 뭐 국가가 뭐 레임덕도 이런 레임덕이 없어. 그래서 노태우가 아니라 물태우라 그랬잖아. 이거 보고서. 그런 또 역사적인 사건이 군인들이 있었네요.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예. 그런 거예요. 아까 우리 김종도 교수께서 말씀하셨지만 미국 입장에선 한반도만큼 좋은 전지훈련장이 없는 거예요. 미국의 상황, 미국의 이익에 비춰보면 예. 이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미국 군부의 이익을 군부의 이익. 이익에 볼 때는 또 방산업체 다 연결돼 있을 뭐 거고. 지금은 폐쇄됐습니다. 과거에 매양리 폭격장 보십시오. 어. 민가를 갖다가 바로 위로 날아가고 그 농촌이라는데 폭격을 가하고. 네. 예?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이 실전에, 그러니까 이 군사훈련할 때 중요한 게 일정 정도의 긴장감을 갖는 게 중요하답니다. 그렇죠. 그죠? 예, 네. 그래야 이제 좀 이제 제대로 된 기관을 가지고 실전에 준하나 훈련할 수 있는데, 네. 근데 한 번도만큼 그런 땅이 없는 거예요. 예. 아니 주민들 반대에다가 국제 관계가 민감하고 얘네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네. 어디 가서 합니까? 중동에 가서 하면은 뭐 그 중동 국가들 다 제압할 아유, 거고 거의 화약건데. 유럽은 뭐 이미 군사적 신뢰 구축으로 갔고 어디로 감싸합니까? 그래가지고 이 대규모 군대 이동 원정 네. 작전을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한반도가 최적의 모델로 떠올랐던 건데. 사실 그 당시에는 그럴 만한 여력이 있었어요. 레이건 시대 미군 병력이 240만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클린턴 대통령 때 140만으로 줄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훈련을 유지하는 규모가 줄어든 거는 미국 사정입니다.
군대 자체 사이즈가 작아졌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군대가 거기서 이제 작전 계획 5027 전면전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 절차를 숙달하고 한번 시뮬레이션을 다 굴려보는 건데 그만큼 한미 연합 체계니까 맞춰봐야 될 게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기간도 길어진 겁니다. 네. 그리고 정치적 의도로도 활용이 된 거죠. 그 북한에 대한 어떤 그 압박용 메시지도 되고 이랬던 건데 훈련하면서. 예, 이제는 그 이후로 재개가 됐다고 합니다만은 사실은 저기 일단은 군축이 대규모로 미국이 진행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많은 실병 기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이 사라지고 대신 첨단화의 길을 걸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팀 스프리트는 자연적으로 소멸하고 그걸 대체하는 새로운 연합 훈련이 오늘에 이르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게 네. 이제 저기 3월에 키리졸브 훈련 그때 같이 하는 그 독수리 훈련이라고도 하고 RSOI라고도 하는데 미국의 전시에 증원군이 한국에 들어오는 연습 예, 이런 것들도 병행이 되는 것이고 네. 또 8월에 하는 이제 그 포커스 렌즈 훈련도 포커스 렌즈. 예, 유사하게 그 연합 그 전쟁 각본에 의해 가지고 한미가 이렇게 해보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이 나면은 미국 1군단이 우리 1군단에 같이 와가지고 배속이 되고 미국 3군단이 우리 3군 사령부에 와서 같이 조인이 되고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 이걸 전체를 다 실행을 하는 건데 훈련하는 거군요. 예, 그런데 요즘 미군 사정이 이제는 그렇게 전쟁 때 대규모로 군단 병력이 뭐 우리 군단하고 다 매칭돼서 오느냐 이건 대부분 의심하고 있어요. 지금 미군이 그럴 만한 사정이 안 돼. 그래서 상당 부분은 시뮬레이션으로 대치되거나 네. 첨단 전략 자산을 운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변하고 있다. 하고 반면에 지휘소 훈련은 확대됐습니다. 그 저기 연합사령관의 그 전쟁 지휘 시설 그 탱고 방카라고 하는데 이제 전쟁 질도 요원들이 미국에서 들어와요. 작전권을 자기들이 갖고 있어요. 네. 그 인력만 해도 2,000명이 넘습니다. 오. 그러니까 컴퓨터 앞에 다 앉아 있는. 그래가지고 이 모든 자산을 동원해 한반도 전쟁을 그 이제는 저기 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또 시뮬레이션을 하고. 해보고. 야, 이게 또 규모가 엄청나게 빵빵해진 거니까 뭐 성격이 좀 그 달라졌네요. 네. 연합훈련이 일단 3월과 8월에 세계 최대 규모의 연합훈련이 실시돼 왔어요. 지금까지. 이건 제 주장이 아니고 네. 먼저 말씀드렸던 그 이제 30년 동안 한미 장교. 군사훈련을 쭉 봤던 사람, 예, 예. 또 그 이제 중립국 감독위원회 대표를 맡았던 스웨덴의 장군이 있어요. 그분도 이제 얼마 전에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글을 써서 굉장히 제가 유용하게 봤는데 네. 그냥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이거 세계 최대 규모 규모. 훈련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뭐 지휘소 훈련 그래갖고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하면 네. 그거 뭐 한 뭐 수십 명 수백 명 정도 모여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아. 이것도 한 미군에서 대체로 10,000명에서 20,000명. 예. 한국군 그래요? 또 10,000명에서 20,000명. 이제 이게 규모가 그때가 다 달라지는데 네. 그럼 왜 이렇게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는데도 이게 뭐 2, 3만 명이 모여서 양국군 합쳐서 2, 3만 명이 모여서 하느냐? 그건 전국구 훈련인 거예요. 한반도 전역에서의 전쟁을 가정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이거 방어적 훈련이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는데 네. 훈련이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방어와 반격으로 나눠집니다. 그럼 반격을 어디까지 갈 거냐? 예, 방어하고 격퇴하고 올라가잖아요. 뭐, 이제 예, 비례성 원칙에 반격하면서. 따라서 좀 뭐 이제 응징하고 네.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나는 거냐? 어. 반격을 하면 어디까지 갈 거냐? 음. 작전 계획 5027이 그 1990년대 중반에 바뀌게 되는데 내용이 바뀌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유사시 평양을 점령해서 무력으로 통일을 완성한다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금 북한군이 만만치 않은 군사력에 뭐 전국토가 요새화되어 있고 영토의 한 7, 80%가 산악 지역인데 여기를 군사적으로 점령을 하려면 네. 엄청난 세부적인 그 절차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갖다 시뮬레이션을 해보려니까 2, 3만 명이 모여서 쭉 해보는 겁니다. 쭉 해보는 예. 이런 어떤 그 성격들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야외 기동 훈련도 세계 최대 규모였고 지휘소 훈련도 세계 최대 규모예요. 참. 오늘 뭐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이 한미 연합 훈련 그냥 뭐 훈련한다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은데 오늘 들으시면서 이런 역사적인 그리고 또 이런 정말 세세한 훈련까지 하는구나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예, 그런데 이걸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예. 그런데 훈련이 그때 양상이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전개가 되는데 예를 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하고 몹시 그 으르렁거릴 때 있습니다. 집권 초기에. 네. 그러면서 내 핵무기 버튼이 더 커. 뭐 이러면서 그 뭐 화염과 분노. 해가지고 그때 전쟁 나는 줄 알았어요. 예, 무슨 어린애 같이 김정은하고 싸울 때 이럴 네, 때는 네. 항공모함을 3척을 어휴. 한반도 인근에 배치해가지고 네. 완전히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가 하면 음. 또 사이 좋을 때 예를 들면 싱가포르에서 만났잖아요. 네. 김정은 위원장을 트럼프가 만나가지고 한국 정부하고는 상의도 없이 즉흥적으로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하겠다 이런 발표를 트럼프가 하잖아요. 맞아요. 저는 뭐 운동권 평화운동가를 보는 줄 알았어요. 그때 한국 정부도 쇼킹했어요. 그랬는데 이럴 때는 또 항공모함도 안 오고 가장 그 지휘소 훈련을 축소된 형태로만 한단 말이에요. 아. 핵잠수함도 안 와, 항공모함도 안 와.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항공모함 본 지가 좀 지금 시간이 됐어요. 어허. 그러다가 코로나가 닥치대. 이번에는 또. 근데 모이죠 그러면. 그때 미국의 확진자가 무지한히 많이 퍼지니까 이번엔 또 코로나 때문에 좀 특수. 축소하자. 네.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양상이 다른 게 그거는 이제 그 정치 외교적으로 북한과 어떤 관계 설정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 연합 훈련의 양상을 좀 변형시킨다든가, 아하. 축소한다든가 네. 이런 경우는 있지만은 중단된 적은 없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 북한은 트럼프가 얘기한 거는 축소건 확대건 간에 일체 연합 훈련을 중단한 걸로 이해하고 있거든. 그렇죠. 그 약속을 그런데 했다는 걸로 보고 트럼프는 있죠. 그게 아니라 큰 훈련 중지한다고 해준 거거든요. 이렇게 양쪽 해석이 달라요. 또 그것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쟁의 불씨를 계속 남겨놓은 상황에서 지금에 이르는 거죠. 복잡하네요. 복잡하고 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미국이 어쨌든 뭐 저희가 볼 때는 중단한다고 저희는 생각했었으니까 약속은 지켜야 됐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네. 1992년도에 양국 대통령이 안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 그 약속이 지켜졌으면 이 북핵 문제 가지고 30년 동안 이 골머리 썩는 일이 없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훈련이 대규모로 진행되고 하면서 북한도 결국에는 핵 개발로 간 거고 핵무기를 가지게 된 거고. 아예 양국 국방장관이 뒤집어버리고 NPT 탈퇴하고 한 거고 1993년도에 그때 이제 영변 미국에서 핵시설 정부 가동 교체가 이걸로 교체가 간 일어났잖아요. 예. 그죠? 예. 근데 빌 클린턴 그때 당시 그 행정부도 팀스 훈련을 강행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북한이 이제 NPT 탈퇴하고 그래서 이제 이 사달이 벌어진 건데 네. 그게 이제 아주 이제 이 연합훈련과 북핵 문제 사이에 아주 선순환을 그릴 수 있는 계기 자체가 사라지게 된 아주 이제 결정적인 국면. 그 국면이 하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있었고. 이제 그 부분이 하나 있었고. 네. 방금 김정도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가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때 재미난 게 트럼프가 그랬잖아요. 매우 도발적인 전쟁 연습이다. 저 북한의 성명을 보는 줄 알았어요. 저거는 트럼프가 아니라 김정은 아니야? 이런 착각이 들 정도로 뭐 돈 낭비하는 전쟁 게임이라고 그렇죠. 완전히 뭐 진짜 깎아내고 예. 비난하는 비난하더라고, 것처럼 했죠. 비난.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전 대통령이 됐지만 트럼프는 어찌됐든 매우 도발적이라는 표현을 썼고 지금 한미 양국 정부는 방어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그럼 좀 어느 쪽이 좀 진실이 가까운 건가? 아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방어는 기본입니다. 방어는 기본. 기본이고. 기본. 어디까지 갈 거냐? 예. 근데 이제 어찌됐든 작게 5027에는 유사시에 무력으로 점령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작게 5027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작게인가? 그게 좀 명확하진 거기에 않은데 5015로 기본 축은 이동을 했다고 5015. 보여집니다. 5015, 그러니까 5027 차이가 그건 어떤 건가요? 전자권 전환 연습을 하면서 연합 체계가 바뀌고 이제 전쟁 양상이 달라지는 걸 해가지고 공격과 방어의 구분선을 거의 무의미하게 된 거예요. 과거 5027은 단계론입니다. 방어하고 1단계 방어, 2단계 격퇴, 네. 3단계 반격, 4단계 점령, 5단계 통치. 아하. 그러다가 아까 말한 그 정옥식 대표가 90년대 바뀌었다고 하는 건 5027, 98 버전에서 6단계를 넣었어요. 6단계 뭔가요? 그 이제 저기 안정화 통치 단계. 안정화 네. 쪽으로. 그게 이라크 전쟁 영향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 하다가 보니까 작전 계획이 이것 말고도 선제 공격만 주로 하는 5026도 있고
또 저기 비정규전이지만은 북한의 군사적인 압박을 가하는 5029 또 급변 사태 대비 뭐 이런 것들이 뭐 작전 계획이 한 5-6개 되니까 무슨 너절너절 해가지고 이게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고 또 한미 간에 이제 그 전자권 전환 얘기도 나오고 이러니까 안 되겠다. 이걸 좀 저 미래에 하나의 새로운 어떤 그 지침 표준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5015가 나온 건데 5015가 여기에서 고려하는 거는 공격과 방어의 구분은 거의 무의미합니다. 이렇게 전쟁은 단계적으로 일어난다고 보는 사상은 과거의 사상이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제 현대전에서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부분 또 전자권 전환 이런 주요 변수를 넣어서 다시 이 판을 짜기 시작한 거고 그게 5015로 구체화가 됐다. 구체화됐다. 그러니까 그 5015 내용을 뭐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좀 살펴보면은 그게 2015년에 한미가 합의한 거예요. 2015년에 네, 2015년 합의를 했는데 지금 그 김종대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제 타격 이런 개념들이 그 전에 5016이 있었는데 그걸 갖다 5015로 통합을 했고, 그다음에 5029 그래가지고 5029는 뭐냐면 북한의 급변 사태 발생 시 대비 계획. 근데 그 북한의 급변 사태에 지도자의 유고도 포함시킨 거죠. 그래서 북한의 지도자가 사망할 경우에 급변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한미 연합군을 투입해서 미군은 주로 핵무기와 같은 대량殺伤 무기를 탈취하고 한국군은 안정화 작전을 통해서 북한을 이제 통치하는 그런 계획도 이런 만들어놨고. 계획들이 이제 5015에 있었는데 그 내용도 5015에 들어갔어요. 근데 또 하나가 들어갔어요. 어떤 게 아주 들어가요? 자극적인 게 하나 들어갔어요. 뭐냐면 참수작전이 들어갔어요. 김정은 위원장 참수작전. 참수작전. 그러니까 그때 국방부 고위 관료가 그런 얘기를 했죠. 북한의 핵무기 사용 징후 시 그 명령권자를 제거하는 참수작전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런 취지 얘기를 해서 이게 도대체 뭔 얘기요? 그래서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게 그냥 발언으로 끝난 게 아니고 2016년 당시 키 리졸브와 독실 훈련 때 이 세 가지 핵심 적인 내용들 그리고 플러스 알파를 해서 평양 진격 작전까지 이 훈련 내용에 포함을 시킨 거예요. 그 뭐 북한에서 볼 때는 북한에서 볼 때 이걸 떠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두고 방어적으로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방어적 훈련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방어적 훈련이 아니었다. 그리고 저게 전쟁이라는 게 스포츠하고도 비슷합니다만은 태권도에서도 그렇지 순수한 방어라는 게 없고 공격이 최대 방어라 그러고 전쟁이라는 게 어느 단계는 방어 단계, 어느 단계는 공격 단계 이렇게 나눠지질 않습니다. 요즘 전쟁이라는 거는 전방과 후방이 따로 없는 동시에 전장화되는 어떤 첨단의 전력으로 그 적의 후방을 타격하는 이걸 종심 깊게 타격한다는 군사 용어가 있거든요. 그것이 점점 그 종심 전투의 깊이가 늘어나는 거고 이미 요즘 현대 무기가 지금 뭐 한반도 전역을 다 때리는 무기예요. 6.25 전쟁 때 주요 화력의 그 유효 사거리가 얼마냐? 500m입니다. 500m 전쟁이에요. 지금은 500km예요. 그리고 정밀해졌고 그런데 무슨 전분 후방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이런 공격 방어 얘기는 과거 재래식 냉전 초기 발상이고 결국은 전쟁이라는 건 하다 보면은 공격이 방어가 되고 방어가 공격이 되고 이런 어떤 융합적인 양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방어 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완곡한 표현이지만은 군사 교리에는 맞지가 않고 고로 이런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순수한 방어 공격 개념보다는 어떤 안보를 증진하는 차원에서 군사력의 사용 역할과 외교의 역할이라는 걸 우리가 그 각자의 기능을 고유한 기능을 인정하는 가운데 가급적이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위기를 통제하는 이런 방향에서 합리적인 어떤 정책을 구상한다는 게 중요한 거지. 무슨 군사훈련은 성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자체는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고 역사 속에서 항상 정치의 필요에 따라서는 중단하거나 취소도 해왔고 그거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에 따라 검토 대상이라 이거지. 무슨 뭐 이게 무슨 뭐 그 저기 뭐 교회 가가지고 무슨 성경처럼 또 꼭 해야 되는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지점에서 저희가 정리하는 가운데 어쨌든 북한은 계속해서 한미연합훈련 이걸 문제 삼고 있잖아요. 문제 삼고 있고 그런데 또 우리 정부 입장에서나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또 중단하기도 그렇고
그러면은 아니, 양쪽의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입장이 그런 다른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네. 해결책을 마련해서 그러니까 군부 논리가 좀 특세하고 있는 거예요. 군부 논리가 정치 논리보단 군사 논리가 좀 정치를 제압하고 있는 네. 이런 그 상황인데 한국과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기본 원리가 군에 대한 무민 통제거든요. 선수대 권력이 그럼, 예. 통제하는 한국과 미국의 지금 대통령들이 어느 쪽에 방점을 줄 것이냐. 한반도의 어떤 지금 위기를 좀 재발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네. 또다시 이제 좀 그 외교의 기회를 살리는 쪽에 방점을 찍을 거냐. 그럼 정치적인 판단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마땅히 군사 훈련을 자제하는 게 맞겠죠. 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우리가 평화로 가려면 그러니까 좀 이 부분은 네. 지금 한반도의 그 남북 관계도 단절되고 북미 대화도 안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전쟁 위기는 없어요. 지금 없죠. 왜 그럴까요? 단절되고 공백 상태는 항상 긴장됐는데 자 그거는 여전히 싱가포르의 불완전한 그 합의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북한은 핵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고 한미는 연합훈련을 중단하는 네. 이 암묵적 합의가 그동안에 지난 몇 년간의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해온 하나의 어떤 모라토리엄, 불완전한 모라토리엄으로 작동하고 있다. 네. 이것이 지금의 불완전하나마 그나마 평화를 유지해온 비결이라는 겁니다. 이걸 중국 용어로는 쌍중단이라 그럽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싱가포르 회담을 출발점으로 해서 그런 다음 단계 한반도의 위기 관리 또 평화 정착의 대안이 뭐냐 이걸 논의해야 할 수 있는 시점에 연합훈련이 재개된다는 것은 지난 몇 년간의 불안한 평화를 유지해왔던 그 모라토리엄마저도 깨자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이 지난해 열병식이나 올해 1월의 열병식에서 보여준 그 새로운 전략 무기들이 이제는 전시용이 아니라 발사용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북한은 전략핵 실험, 또 저 전략 미사일 실험하고 여기는 연합훈련 중단하고 이렇게 가는 거를 우리가 지금 목전에 두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을 관리하는 것이 네. 내가 보기에는 불완전한 모라토리엄이라도 출발점으로 삼고 여기서부터 다음 한반도 정책의 판을 짤 것이냐 아니면 그냥 과거로 되돌아갈 것이냐 이 문제를 논의하다 보니까 그 싱가포르 회담의 가장 중요한 합의 내용이 지금 와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출발점으로 삼자면은 선택은 자명한 거예요. 그렇네요. 네. 답은 정해져 있네요.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인데 네. 그 일종의 쌍중단이 된 거는 2018년이었어요. 네. 네? 2018년 쌍중단이 됐어요. 북한도 거의 아예 안 했고 이제 한미 동맹 쪽에서는 아주 작은 규모, 소규모의 연합훈련을 했지만 대규모의 연합훈련은 안 했습니다. 네. 2018년 8월달엔 이제 그 을지프리온 가대훈련이 그래서 취소가 됐었죠. 근데 2019년부터는 쌍축소가 됐어요. 쌍축소. 예, 북한도 뭐 핵시험이나 장거리 로켓은 발사하지 않았지만 단거리 발사체를 시험 발사했고, 그렇죠. 한미 연합훈련도 3월달과 8월달에 좀 축소된 형태로, 예, 그 쌍축소로 가고 쌍축소로. 있어요. 쌍축소 기조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네. 지금 김종대 교수도 말씀하셨지만 북한이 지금 당대에서 밝힌 입장이 새로운 전략 무기도 있지만 또 전술핵까지 좀 거론한 상황이에요. 전술핵 무기도 거론한 네.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미군 쪽 또 우리 그 군 일각에서 어떤 얘기 나왔냐면 훈련은 예전 규모로 회복해야 된다. 예, 예전 규모라고 하는 건 2016년, 17년 이렇게 열었던 세계 최대 규모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과 야외 기동 훈련을 재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쌍확대가 되는 거예요. 쌍확대가 되는. 예. 그렇게 되면 위기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싱가포르 그 회담 이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네. 그래서 2018년 동안 이 한반도 평화의 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던 네. 쌍중단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뭔가 새로운 출발을 도모할 것이냐, 네. 아니면 쌍축소 기조를 어떻게든지 좀 유지할 것이냐. 근데 이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유지하기 힘들어지고 있어요. 예. 예전으로 돌아가야 된다. 쌍확대로 가는. 이어질 수 있는 이런 그 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군사 논리보다는 정치 논리, 외교 논리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고. 네. 그래서 제 말씀은 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3월과 8월에 하는 네. 3월과 8월에 하는 세계 최대 규모 지금까지 많이 했던 그 이 전국급 한반도 전국급의 훈련은 축소하되 이제 그 취소하되 소규모로 많이 하고 있어요. 소규모로는. 네. 또 합동 훈련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연합 훈련은 컴바인드 그래서
두 국가 이상이 하는 훈련을 갖다 컴바인 연합훈련이라고 하고 네. 합동훈련은 육해공 이 모여서 하는 걸 갖다 합동훈련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2018년에는 소규모 그 연합훈련이 90일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이게 180회 정도로 늘어나요. 그리고 2020년 상반기만 해도 100회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예. 이거는 큰 규모의 훈련은 취소하거나 축소했지만 작은 규모의 훈련은 더 많이 실시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북한은 몰라요. 작은 규모로 하는 잘 몰라요. 이 방송 보고 알 것 같은데요, 이제. 네, 그러니까 그걸 소리 소문 없이 하면은 네. 북한은 모릅니다. 예, 그래서 3월과 8월에 대규모 훈련은 취소하되 군사적 준비 태세가 중요하다고 한다면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서 소규모 훈련을 하는 방식으로 조절을 해 나가야 된다. 그런 대책이 제 있다. 말씀이죠. 네. 대한민국의 다른 동맹국들하고 하는 방식이요. 음. 여기서만 이렇게 대규모 왜 한반도가 뭐 유일한 그런 지역도 아닌데도 그러니까 저 어떤 독일이라든가 예. 뭐 이스라엘이라든가 뭐 이래 보면 이렇게 큰 훈련 없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 그러게요. 동맹 다 해요. 굳이 우리만, 자극적인 네. 방식으로만 할 필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마치 어떤 정답이라는 착각은 버리자. 네. 그러면서 신축적으로 고려한다면은 얼마든지 싱가포르 회담을 출발점으로 해서 우린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긍정적 에너지를 먼저 발휘해 보고 검토하고 다 해보고 하는 거지. 뭐에 끌려가듯이 무슨 뭐 무방비 상태로 무슨 뭐 훈련이니까 해야 된다 이러다가 뭐 그동안은 몇 년에 걸쳐서 피땀 흘려서 겨우 여기까지 온 이 불안전한 평화마저도 네. 그냥 증발시켜 버리는 이런 스투피드 이런 안 되잖아 이런 거. 그러니까요. 와. 얼마 전에 예. 그 미국 그 학자 한 명이 네. 주한미군 사령관을 비롯한 그 주한미군 또 펜타곤의 고위 관료들을 쭉 인터뷰해서 보고서를 하나 쓴 게 있어요. 거기에 상당수의 미군조차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규모 군사훈련 대폭 축소하거나 중단해도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대북 억제 태세에 아무런 문제 없다 얘기해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갖다 유념하면서 네.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되는 생각입니다. 자, 이제 3월 8일로 예정된 이 한미 연합 훈련 어떤 규모로 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이 두 분과 말씀 나눈 이 내용들을 들어본다면 과연 떠들썩하게 대규모로 할 필요가 있을까? 과연 그게 평화에 도움이 되는 길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두 분과 말씀 나눠봤는데 알차네요. 현안과 함께 우리가 잘 몰랐던 하지만 뉴스에 자주 나왔던 그 내용들을 쭉 역사적인 것부터 해서 어떤 상황인지 또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지를 쭉 짚어보니까 이 방송 여러분들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십시오. 잘 몰랐던 사실들을 알 수 있고 공부가 되는 방송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진진 핵의 세계사도 여러분들 많이 관심을 진짜 흥미진진한 방송.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